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레스토랑의 주차장. 3년 정도 전의 일이다. 자동차로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렀다.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평소라면 잘 안 하는 전면 주차로 차를 댔다. 식사를 한 뒤 패밀리 레스토랑을 떠나려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건다. 기어를 후진으로 놓자 갑자기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리더니 후면 카메라 모니터가 켜진다. 거기에는 작은 사내 아이가 비치고 있었다. 아이는 주저앉은 채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테일 라이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벌써 새벽인데다 주변에 집도 많아서 클렉션을 울리기에는 신경이 쓰였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기어를 중립으로 돌리고 차에서 내려차 뒤로 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내리는 걸 보고 장난치려 도망친 건가 싶어 차 주변을 한 바퀴 빙 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혹여나 싶어 차 아래까지 들여다봤지만 거기도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빨리 다른 차 뒤로 숨었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차에 올라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다. 그리고 아까와 완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차 안에는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모니터에는 아이가 비친다. 조금 당황했지만 장난꾸러기 아이에게 조금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기어를 중립으로 돌리고 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제야 나는 그 아이가 혹시 인간이 아닌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새벽에 부모도 안 보이는데 저런 꼬마 아이가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 있는 것도 기이하다. 결국 레스토랑 직원에게 차 밖에서 뒤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다.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아이의 모습이 비친다. 하지만 직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후진하라고 소리를 친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나는 큰맘 먹고 후진을 시작했다. 차마 모니터를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차가 지나간 순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아이가 있던 곳을 지나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주차장을 뒤로 하면서 나는 왠지 신경이 쓰여 백미러를 보았다. 거기에는 아까랑 똑같이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혹여나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두려워 서둘러 시선을 피한 후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고 딱히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면 혹시 그 아이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가끔 든다. 두 번째 이야기, 혼잣말. 대학에 다닐 무렵 이야기다. 당시 나는 집에서 대학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며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 녀석 방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묵곤 했다. 방 주인인 친구 녀석도 사람이 워낙 좋아서 방은 더러웠지만 늘 즐거웠다. 다만 아래층 사는 사람이 영 별로였다. 한밤중이 되면 꼭 혼잣말을 해대는 것이었다. 아래층에서 중얼거리는 게 위층까지 들릴 정도니 꽤 큰 목소리일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도처에 알아먹을 수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불평을 하는 건지 화가 난 듯 영 좋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방에 모여 술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들 때도 있으니 딱히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그 녀석의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가 여자친구랑 함께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는 신이 나서 술을 더 꺼냈지만 여자 쪽이 영 분위기가 안 좋다. 남자친구 뒤에 숨는 것처럼 앉아서 빨리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차를 타고 온 것이었기에 차마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어서 그대로 하루 묵고 가게 되었다. 그렇게 다들 골아 떨어졌다. 새벽 4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문득 눈이 떠져서 주변을 봤더니 친구놈들은 다들 술에 뻗어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변함없이 중얼중얼 혼잣말이 들려온다. 나는 배가 좀 고파서 술도 깰 겸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려는데 친구의 차 안에 친구 여자친구가 타 있었다. 깨어있는 것 같아 나는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왜 이런 데 있어? 잠이 안 와? 저런 곳에 어떻게 있으라는 거야? 뭐 남자 혼자 던 방이니까 좀 더러워도 어쩔 수 없지 뭘. 하지만 그녀는 그게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 혼잣말 소리가 거슬리는 걸까 싶었다. 아, 그 소리 때문에 그래? 진짜 거슬리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그녀는 몹시 놀란 모습이었다.
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방에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랐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친구네 방 아래층은 불이 꺼진 채였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반복하는 아저씨라니. 상상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후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나는 방 주인인 친구나 그 방에 놀러왔던 친구들에게 혼잣말에 관해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 혼잣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그 여자친구가 영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나는 왠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그 친구네 집에 가는 일도 적어졌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두려움도 옅어질 무렵 나는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니 무척 즐거워 나는 과음하고 말았다. 새벽 3시를 넘어가니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슬슬 다들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무렵 하던 아르바이트가 새벽 시간대였기에 취기는 들었지만 영잠이 오질 않았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일어날 기색은 없었다. 역시 귀신의 목소리인가 싶어 잔뜩 겁에 질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두운 방 안에 희뿌연 덩어리가 보였다. 숨을 죽인 채 자세히 보니 50대 무렵의 아저씨가 정절을 한 채 방 주인인 친구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친구 귓가에 입을 대고 병을 외듯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시선을 돌릴 수조차 없었다. 그저 빨리 아침이 와달라고 마음속에서 비는 것뿐이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으리라. 그 아저씨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귓가로 아저씨의 목소리는 들려온다. 점차 소리가 커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말로 다 전하기 힘들지만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냥 들어도 무서운 말인데 억양도 없이 그저 계속 그 말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까무러칠 정도로 무서웠다. 기를 쓰고 참고 있는데도 신경이 쓰여 실눈을 떠보니 아저씨는 바로 내 옆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편의점까지 도망친 후 거기서 밤을 샜다. 그리고 첫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의리 없이 혼자 도망쳤냐는 불평을 들었지만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가 있던 걸 잊었다고 대충 얼버무렸다. 그날 어둠 속에서 봤던 아저씨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마치 흑백 사진 같지만 무척 선명해서 모공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다. 중얼중얼 말하고 있는데도 입은 꾹 닫힌 채인데 눈이 없어서 그 자리에는 텅 빈 것처럼 검은 구멍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방 주인 녀석한테는 혹시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된 학생이 있다느니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자퇴한 녀석이 있었다느니 하는 일뿐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두려워서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친구는 그 후 졸업할 때까지 그 방에서 살았고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이 동네에 살지만 친구네 방이 있던 아파트 쪽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신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쯤에 겪은 일입니다. 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애들처럼 저도 태권도 학원과 속셈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태권도 학원이 끝나고 바로 속셈 학원을 갔지요. 가정집을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발을 벗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는데 집에 가려고 보니 제 신발이 없어진 겁니다. 메이커도 아닌 낡은 시장표 운동화인데 현관과 신발장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훔쳐간 놈이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도둑놈 신발도 없었고요. 원장 선생님한테 집에 가야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니 집에 남는 신발을 줄 테니 신고 가라고 하더군요. 원장쌤이 준 신발은 핑크색 털실내화였습니다. 겨울에 학교에서 신던 털실내화. 그것도 핑크라니. 선생님이 남는 게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신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흰 태권도, 도복에 촌스러운 핑크색 털실내화. 어린 나이에도 창피함에 학원을 나온 저는 누가 볼까 집까지 전력 질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엔 넓은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의 중간 지점을 달리던 도중 어떤 아저씨가 꼬마야 하고 절 부르더군요. 바쁜 와중에도 예의 바른 저는 네 라고 대답하고 아저씨한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무섭게 생겼으면 안 갔겠지만 정말 인상도 좋고 그냥 동네 친근한 아저씨처럼 생겼었어요.
아저씨는 이리 오라는 손짓을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신기한 병아리 가져가지 않을래? 라고 했고 저는 신발 때문에 창피해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병아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웬 떡이냐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기르고 싶었던 병아리를 공짜로 준다니. 그것도 신기한 병아리라니. 레어 병아리를 키우고 싶었던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가지고 싶다고 했죠. 아저씨는 시익 웃으며 병아리가 다른 데 있는데 아저씨랑 거기까지 같이 가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기가 어딘데요? 뭐로요?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니 골목 안에 있는 다른 길을 가리키더니 저쪽으로 들어가면 아저씨가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핑크색 털실내화가 창피했던 저는 그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신발을 볼까봐 아저씨가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을 하니 아저씨는 같이 가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며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골목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핑크색 실내화를 보고 사람들이 웃겠다는 생각에 아저씨 됐어요. 저 빨리 가봐야 해요. 하고 뒤도 안 보고 집까지 냅다 달렸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병아리를 얻어올 뻔했다고 말하니 등짝 스매시를 날리시며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절 혼내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 유괴가 많았던지라 많이 혼났죠. 가끔씩 생각하는데 그때 제 신발이 안 없어졌더라면 받은 신발이 핑크색 털실내화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신기한 병아리를 받았을지 아니면 언이 팔려가거나 죽었을지. 네 번째 이야기, 미닫이문.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 바른 미닫이 문이 있는 일본식 방으로 이불을 깔고 잤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드러누워 있던 나는 문득 한밤중에 깨어났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불은 다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으니 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서도 눈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방 앞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방 앞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내 방인데도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치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장난삼아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곳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게 평소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열은 여전히 높은 채 막 일어나 멍한 머리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분명히 평소 뚫려 있던 구멍보다 많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금 세고 있는데 푹 하고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 유리창이다. 그리고 내가 열에 시달린 탓에 당연히 유리창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뭘 어쩌지도 못하고 미닫이 문을 보고 있자 또 푹 하고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린다.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몸이 나른한 건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나버렸다. 마치 누군가 5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5곳에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밀어넣은 5손가락으로 문풍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래 그렇듯 중간에 삐뚤거리게 찢어지며 미닫이 문은 볼품 없어져 간다. 나는 겁에 질려 한참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닫이 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 틈 사이로 새까맣고 흰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다.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안도하며 나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미닫이 문을 바라봤다. 문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나는 일단 안심했지만 또 위화감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미닫이 문의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평소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붙여색이 누런 종이었다. 하지만 구멍만은 완전히 메어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난 후 나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 밖 닫혀있는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 10개 가량이 붙어 있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문에 구멍이 없었을 거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은 존재했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하게 될 때까지 나는 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자꾸자꾸 미닫이 문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둘 늘어가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5번째 이야기, 우저서원. 조원 선생은 여우제를 지나 집과 학교인 우저서원을 오갔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그 길을 따라 많이 다녔었죠. 한 번은 국민학생 시절 우저서원으로 소풍 겸 견학을 가게 되었고 선생님께 조원 선생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들은 후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뛰어놀기가 좋았습니다. 밤나무 밭도 있고 떡갈나무, 잣나무 등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 꽤 넓은 담장 안으로 우저서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 몇은 우저서원을 삥 둘러 구경을 하다가 뒤쪽 담장에 문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저서원의 대문보다 규모가 약간 작았을 뿐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 우저서원을 둘러싼 담장과 거의 비슷한 넓이의 담장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작은 사당 하나만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사당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사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열고 보니 그냥 제단 위에 위패만 하나 모셔져 있었습니다. 쉬운 한자만 몇 개 읽다가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자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때 서원정문에 계시던 선생님이 돌아가자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문 닫는 것도 잊은 채 달려서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당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뭔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저서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소풍을 무사히 마친 우리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축을 훔쳐서 숲속에 버려둔다는 이 소문은 동네 아줌마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리가 소풍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닭이나 돼지가 하루에 한 마리씩 사라져 인근 숲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피는 구석이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던 중에 여우제에서 스님들 몇 명과 근처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우저서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가서 구경하고 싶었지만 무섭기도 하고 혼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학교로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스님들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학교 끝나면 가보자는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저학년이라 점심시간 전에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도 생략하고 서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 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에 눌려 순순히 네하고 대답했고 제사는 곧 끝나 모두 돌아갔습니다. 어른들에게 혼날 줄 알았던 우리는 의외로 그냥 돌아가는 어른들을 보고는 스님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축을 습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사당에 갇혀있던 여우가 한 짓이 아닐까 지금도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이별. 계속된 싸움 끝에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와주면 좋겠어. 오랫동안 사귀며 서로 선물도 엄청 줬었기에 여자는 남자가 추억이 어린 물건이라도 보여주며 이별을 미루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끝맺기 위해 밤중에 남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갔다. 앞에 근처까지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친구의 전화였다. 뭔데? 나 도착했어. 여기야, 여기. 무슨 소린가 싶어 5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입구를 보니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 모습이 보였다. 아무래도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다. 일부러 아래까지 마중 나왔나 싶어 맥이 빠진다. 뭐, 거기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네. 라고 말한 뒤 입구로 향하던 참이었다. 미안해. 놓고 온 게 있네.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남자가 말한다. 돼서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니까 나도 갈게. 라고 말했지만 괜찮으니까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금방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며 입구에서 사라졌다. 어째서인지 그 사이에도 전화는 연결된 채다.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전화를 끊었다 화라도 내면 더 귀찮아질 터였다. 나 바쁘단 말이야. 아르바이트 끝나고 바로 온 거란 말이야. 좀 있으면 막차도 끊긴다고. 미안해. 이제 곧이야. 곧이니까. 덜컥, 철컹 쾅쾅쾅쾅하고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한바탕 들려온다.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땡 하는 소리가 들려서 드디어 왔구나 싶었다. 무거운 문을 여는 것 같은 소리가 휴대폰에서 들려왔기에 입구 쪽을 바라봤지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뒷문 쪽으로 오는 걸까? 야, 너 어디야? 기다지. 응. 찌지직거려서 잘 안 들려. 뭐라고? 달았지. 뭐? 기다렸지. 그 순간 몇 미터 떨어진 뒤에서 쾅하고 갱미 울려 퍼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왔더니 그곳에 있는 것은 역시 남자친구였다. 가로등에 비춰진 그는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끝없이 머리에서 내뿜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런 의견을 말했다. 일부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장소를 지정했던 건 아마 뛰어내리면서 여자친구가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가로등 아래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자신이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죠. 라고 경찰이 말했다.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가스리라 여겨지는 옥상에는 유서가 남아 있었다. 세상에 미련은 전혀 없으며 그저 자신이 얼마나 여자친구를 사랑했는지만이 끝없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여자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일도 그만두고 현재까지 홀로 지내고 있다. 휴대폰도 그 이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때 콘크리트에 떨어져 전화기가 박살나던 그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전화기를 귓가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